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혹시 당신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반드시 손절해야 할 나쁜 인연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하실 정보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소중한 에너지와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나쁜 인연의 특징 5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내 인생에서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별히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말할 수 없이 무거운 기분이 드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랑 연락을 끊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오래된 인연인데 그냥 참아야지. 내가 상처받은 게 맞는 건지, 내가 잘못 느끼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정보는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지만 나쁜 인연은 서서히, 아주 조용히 우리의 자존감과 에너지와 삶의 질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과정이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쁜 인연의 대표적인 특징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각 특징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 그에 해당하는지, 어떤 신호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나쁜 인연 만날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 첫 번째 특징은 만날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이상하게도 기운이 쭉 빠지고 괜히 나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관계.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만남이 끝난 후에는 어떤 감정이 남아야 할까요? 보통은 가볍고 편안하고 오늘 좋은 시간이었다는 느낌이 남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만난 뒤에는 피로감, 허탈감, 혹은 아무 이유 없는 자책감이 자꾸 따라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의 핵심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만성적인 데인 스트레스가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와 깊게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래 지속되면 수면장애, 두통, 소화불량 같은 신체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힘이 빠진다가 기본값인 관계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관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직장 동료 A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점심을 같이 먹고 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부족한 건가? A는 늘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평가하고 뒷담화를 즐깁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나 생각도 슬쩍 비꼬는 말을 자주 합니다. 대놓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몸은 피곤한데 한마디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자신이 자꾸 떠오르며 괜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초기 경고 신호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뒤 유난히 피곤하거나 집에 가는 길에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말들을 계속 곱씹게 된다면 이미 신호가 와 있는 것입니다. 또 혹시 또 기분 나쁘게 말할까봐 미리 대답을 준비하게 되거나 약속날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자꾸 무거워진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관계가 나에게 주는 정서적 손익을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거창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만난 뒤에 내 기분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노트 한 줄이어도 좋고 휴대폰 메모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셔도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만남의 빈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굳이 끊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는 횟수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과도한 하소연이나 불평에 무한정 끌려가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은 좀 힘들어서 깊은 이야기는 어렵겠다처럼 선을 긋는 말을 연습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연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만약 직장이나 가족처럼 완전히 줄이기 어려운 관계라면 다른 건강한 관계와 회복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를 만날 때마다 더 작게 만드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어도 내 삶의 중심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쁜 인연 나를 계속 작게 느끼게 만드는 관계. 두 번째 특징은
함께 있을수록 나를 점점 더 작게 느끼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의 핵심은 반복적인 비난과 깎아내림으로 상대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말하거든요.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너는 원래 그 정도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씹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 오래 노출되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한 의욕도 함께 사라집니다.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습관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B라는 지인이 있습니다. 친구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 B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 오래 못 간다니까. 예전에 영어도 작심삼일이었잖아. 승진 이야기를 꺼내면 내 성격에 팀장하면 부하 직원들이 불쌍하지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이겠지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독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내면에 내면화되어 결국 내가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기 경고 신호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 이상하게 말수가 줄어들고 내 의견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또 칭찬보다 은근한 비꼬미나 지적이 더 자주 등장하고 괜히 나서지 말자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자존감의 방어선이 침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담과 무례함을 구분하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한 번 들었을 때 웃어넘길 수 있는 것과 반복해서 상처가 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반복적으로 상처가 되는 표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는 기운이 빠진다처럼 분명하게 불편함을 전달해 보세요. 그럼에도 태도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에서 인정과 지지를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거리를 두는 것이 내 자존감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동시에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세요. 나를 응원해주고 내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무너졌던 자존감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세 번째, 나쁜 인연,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조종과 가스라이팅 관계. 세 번째 특징은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유형입니다. 바로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조종과 가스라이팅이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잘못 본 건지, 내가 과민한 건지 현실감이 흔들린다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책임을 계속 나에게 돌리면서 내가 내 기억과 감정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나 자신을 믿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상대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배우자 C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면 C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또 기억을 잘못한 거야. 화가 났다고 표현하면 너는 항상 과민하게 반응해. 이런 걸로 화내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라며 감정을 폄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진짜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 문제를 만드는 건가? 라는 자기의심이 점점 깊어집니다. 초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경고 신호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한 뒤에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분명히 기억하는 일인데도 자꾸 헷갈리기 시작한다. 분명히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상대와 이야기하고 나면 오히려 내가 사과를 하고 있다. 다 내 탓인 것 같다는 느낌이 반복된다.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조종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날짜, 상황, 대화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잘못 기억한 걸까? 라는 혼란이 왔을 때 그 기록이 현실감을 지켜주는 닻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때 나는 분명히 불편했다. 그때 나는 분명히 상처받았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친구나 상담사 등과 상황을 나누어 객관적인 시각을 확인해 보세요. 혼자 판단하려 하면 이미 흔들린 현실감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반복되는 관계라면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서 가능하다면 그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선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나의 경계선을 반복해서 무시하는 관계. 네 번째 특징은 나의 경계선을 반복해서 무시하는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시간, 감정, 가치관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가 존중됩니다. 내가 이건 나에게 불편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받아들여지고 반영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은 내가 분명히 불편하다고 말했음에도 혹은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선을 반복해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침범이 누적되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내 기준이 틀린 건가? 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퇴근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저녁 약속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지인은 늦은 밤에 갑자기 전화해서 업무 상담을 요구하거나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라며 주말마다 불쑥 만나자고 합니다. 거절하면 네가 너무 예민하다.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뭐라며 문제를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미 분명하게 설명했음에도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신경함이 아니라 내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초기 경고 신호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거절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이 자주 느껴진다. 일정을 조율할 때 항상 내가 양보하는 쪽이 된다. 거절한 뒤에 과도한 죄책감이 밀려온다. 이것들이 반복된다면 이미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기준을 스스로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해두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평일 밤 10시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업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경계를 지키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나는 이런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차분하게 설명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 번은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무시된다면 응답 속도를 늦추거나 거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행동하세요. 그럼에도 계속된다면 이 관계가 나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는지를 다시 평가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행동이 곧 건강한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입니다. 5번째, 나쁜 인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게 만드는 관계. 5번째 특징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이 유형은 언뜻 보기에 내가 도와주는 따뜻한 관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 계속 한쪽만 듣고 도와주고 양보하고 맞춰주기만 한다면 관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이타적 소진, 즉 나를 계속 소모하면서 남을 돕는 상태는 감정적 탈진과 우울감, 자기 가치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절이 서툰 분들일수록 이런 패턴에 오래 머무르다가 나중에 갑작스러운 분노나 관계 단절로 폭발하기 쉽습니다.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동료 D는 프로젝트가 촉박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해서 당신이 야근을 도맡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바쁠 때는 이번에는 좀 어렵겠다며 돕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줄 때도 비슷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는 몇 시간이고 들어주지만 막상 내가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대화가 금방 다른 주제로 옮겨가거나 연락이 뜸해집니다. 초기 경고 신호는 이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또 뭔가 부탁이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도움을 주고 난 뒤에 뿌듯함보다 허탈함과 서운함이 더 많이 느껴진다. 이런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이미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움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퇴근 후에 추가 업무를 맡지 않는다와 같이 내 한계를 정해두고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렵겠다는 말을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 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내 경계를 정당화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나의 고민도 나눌 수 있는 상호적인 관계를 의도적으로 늘리세요. 그런 관계가 쌓여야 균형감이 회복됩니다. 계속해서 일방성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고 필요할 때만 연결되는 인연으로 마음속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나쁜 인연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지 부족 관계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받지 못하는 관계에 오래 머무르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가 굳어지기 쉽습니다. 반복적인 무시와 무관심은 자존감 저하를 만들고 이것이 우울과 불안의 배경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에 대한 연민보다 자기 비난이 늘어나고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우울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날수록 불행해지는 관계는 어떨까요? 관계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계속될 경우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켜진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불안과 우울, 수면 장애, 의욕 저하가 함께 따라옵니다. 오래 방치되면 다른 관계에서도 불신이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의사소통이 계속 무너지는 관계는 어떤 영향을 남길까요? 말이 통하지 않고 늘 오해만 쌓이는 경험이 반복되면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학습이 생깁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습관, 갈등을 무조건 피하는 회피 패턴이 굳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건강한 관계에서도 자기 표현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로, 통제 관계의 장기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상대의 기준에 맞춰 살도록 통제받는 경험이 반복되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기 결정감이 약해집니다. 나는 혼자 결정하면 틀린다는 믿음이 쌓이면 무기력과 의존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다른 관계에서도 통제적인 사람에게 다시 끌리는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작과 가스라이팅 관계의 장기적 위험은 특히 심각합니다. 현실감과 기억과 감정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관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불안, 혼란, 자기불신, 의사결정 장애, 만성 우울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낮은 자존감과 대인 불신이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드리면 독성 관계에 오래 노출된 경우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는 수면, 면역력,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정신 건강 문제와 신체 건강 문제가 서로 악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당장 큰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장기적으로 깎이고 불안과 우울이 서서히 쌓이고 나 자신과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흐름, 이것이 우리가 이런 관계를 진지하게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쁜 인연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5단계 실천 방법.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나쁜 인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5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한 번에 끝내기보다 안전하고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덜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1단계, 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기. 감정이 아니라 패턴을 먼저 보세요. 그 사람과 만나고 난 뒤 내 감정이 어떤지를 적어보세요. 항상 피곤함인지, 죄책감인지, 불안인지, 그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주는 것, 그리고 이 관계가 나에게서 빼앗는 것. 항목을 5개에서 10개 정도 적어보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훨씬 냉정하게 보입니다. 내가 예민한가? 가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세요. 구체적인 사건과 말과 상황 위주로 정리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2단계, 나의 기준과 경계를 다시 세우기. 나만의 인간관계 기준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반복해서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과는 깊게 지내지 않는다.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계선도 정해보세요. 연락 빈도에 대해서는 야간 전화는 받지 않는다. 주말에는 업무나 하소연 상담을 줄인다처럼요. 대화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돈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처럼 정해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관계를 정리해도 다시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2단계는 손절 전에 반드시 필요한 내편 서기 단계입니다. 3단계, 조용한 거리두기부터 시작하기. 바로 끊기 어려운 관계라면 먼저 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약속 횟수를 줄여가세요. 이번 주는 바빠서 다음에 보자처럼요. 또한 다중 모임에만 참석하고 1대1 만남은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지털 거리두기로는 답장 속도를 늦추세요. 꼭 지금 답할 필요 없는 메시지는 나중에 답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 중심의 단체 대화에 굳이 적극적으로 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서적으로는 깊은 고민이나 내 약한 부분, 중요한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의 감정이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내려놓으세요. 2단계의 목표는 상대가 내 삶을 차지하는 비율을 서서히 줄이는 것입니다. 4단계,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표현하기. 관계의 성격에 따라, 특히 반복적인 통제나 조작, 심한 무례나 폭력적인 언어가 있는 관계라면 분명한 의사 표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비난이 아니라 나 중심의 표현입니다. 너 때문에 힘들다 대신 나는 이런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처럼 말하세요. 미리 문장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우리 관계가 더 이상 나에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이런 방식의 대화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거리를 두고 지내려 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내 결정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은 짧고 분명하게, 논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가족이나 직장처럼 완전한 단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 이야기만 나눈다, 필요한 연락만 한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처럼 관계의 수준을 한 단계 낮추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5단계 정리 후 감정 관리와 안전망 구축하기. 손절을 해도 바로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감정적으로 더 흔들리기 쉬운 구간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라는 죄책감, 허전함, 불안감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읽어보며 내 결정을 확인하세요. 감정을 배출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일기 쓰기, 감정을 담은 편지 쓰기,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번 충분히 털어놓기.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친구, 가족, 동료와 의도적으로 시간을 더 보내세요.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코칭 같은 전문적인 도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정리해두세요. 이 관계에서 내가 간과했던 초기 신호는 무엇이었나? 앞으로는 어떤 신호가 보이면 초반에 거리를 둘 것인가? 이것을 적어두면 앞으로 비슷한 관계를 반복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경계 설정 문장들. 여기서는 실제로 상황별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경계 설정 문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여유가 없어서 도와주기 어렵겠어. 내 상황은 이해하는데 이 부분까지 맡으면 내가 너무 부담돼.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이후는 내가 스스로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반복되는 부탁이 계속될 때는 앞으로는 이런 부탁은 받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에너지를 챙겨야 해서. 늦은 시간 연락이 부담될 때는 밤에는 휴식 시간이어서 급한 일이 아니면 내일 이야기하자. 지나친 하소연으로 지칠 때는 내가 힘든 건 이해하는데 지금 내가 감당할 여유가 많지는 않아.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싶어. 나도 좀 숨을 고르고 싶어서. 나를 깎아내리는 농담이 있을 때는 방금 그 말은 나한테는 농담으로 안 들려. 그런 식의 농담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내 선택을 존중받고 싶을 때는 조언해줘서 고마워. 참고는 하되 최종 결정은 내가 해보고 싶어. 나는 이 방향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했어. 응원해주면 고맙겠어.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요즘 내 생활을 좀 정리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자주 만나긴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문장들을 사용할 때 기억하실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나로 시작하세요. 너는 왜 그래? 대신 나는 이런 상황이 힘들다. 나는 이게 불편하다로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짧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변명처럼 들리고 상대가 설득하려 들기 쉽습니다. 핵심 문장 한두 줄로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한 번 말했으면 행동으로 일관되게 이어가세요. 문장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답장 속도, 만남 빈도, 대화의 깊이도 함께 조정해야 경계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독성 관계에서 벗어난 뒤 나를 회복하는 방법. 독성 관계에서 벗어난 뒤 회복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겪은 일에 이름을 붙이세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글로 정리해보세요. 상대가 내 기억을 반복해서 부정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늘 나를 탓했다. 나를 깎아내리는 농담이 계속됐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어보면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독성이 있었구나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자존감을 행동으로 다시 세우세요. 자존감 회복은 나는 소중해를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나를 소중히 대하는 행동이 반복되어야 서서히 올라옵니다. 배고프면 제때 먹기, 피곤하면 쉬기,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 이런 작고 당연한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이 정도는 참아야지. 대신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책임진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가지 않기. 하기 싫은 부탁 한 번 거절하기.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30분 더 보내기. 이런 행동이 쌓일수록 나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세 번째로 내 안의 관계 패턴을 점검하세요. 독성 관계에 오래 있으면 이런 패턴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늘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나를 나중으로 미루기.
거절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 갈등이 싫어서 문제를 덮어두기,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일 거야라며 상대를 과하게 이해하기. 내가 반복해온 패턴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이제는 바꾸고 싶은 패턴 한 가지만 먼저 골라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 부탁을 잘 못 거절하는 패턴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하기 싫은 부탁 3번은 정중하게 거절해본다처럼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독성 관계에 오래 있으면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허전해서 다시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회복에는 역설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나만의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 시간에는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세요. 혼자 카페 가기, 산책, 독서, 취미 활동, 글쓰기. 목표는 외롭지 않기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조금은 편해지는 상태에 익숙해지기입니다. 5번째로 몸을 통한 회복 루틴을 만드세요. 독성 관계는 머리뿐 아니라 몸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바꾸려 하면 잘 안 됩니다. 몸을 돌보는 루틴이 함께 가야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정하기, 매일 10분에서 20분 걷기, 휴대폰과 SNS를 끄고 쉬는 시간 만들기, 호흡을 깊게 하는 연습, 4박자로 들이마시고 6박자로 내쉬는 것을 5에서 1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안정되어야 감정도 덜 요동치고 과거 관계를 떠올릴 때 휘둘리는 정도가 줄어듭니다. 마무리, 지금 떠올린 그 사람, 계속 안고 갈 것인가? 지금 이 정보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셨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관계에 대해 답을 알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가족인데 어떻게 끊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거리를 조정하고 나를 지키는 선을 다시 긋는 것만으로도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이 3가지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세요. 이 관계는 나를 지지해주는가? 아니면 늘 고갈시키는가? 이 사람을 만난 뒤 나는 더 나은 내가 되는가? 아니면 더 작아진 내가 되는가? 앞으로 5년 동안 이 패턴이 계속된다고 상상했을 때 나는 괜찮을까?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차갑고 매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과 마음을 책임지겠다는 선택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관계를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첫 번째로 거리를 두어야 할 인연 한 사람만 조용히 떠올려 보시고 연락 빈도를 조금 줄이거나 대화 주제를 조금 줄이거나 마음속 그 사람의 위치를 한 단계 내려놓는 작은 행동 하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앞으로의 관계와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5년, 10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지키는 쪽으로 한 발 옮겨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정보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용기와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꾸준히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